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죠? 홍 박사님이십니다. 홍춘옥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신간도 나오셨고 또 뭐 환율도 그렇고 홍춘옥 박사님께서 워낙 예전부터 말씀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많아서 모시고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진짜 제가 처음에 만나 뵙고 와 가독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 그리고 그걸 또 크게 봤을 때 뭐 부동산 또 그다음에 주식시장 이렇게 또 나뉘어서 큰 사건들로 이렇게 나뉘었던데 혹시 대한민국의 돈의 역사에 대해서 굳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책에서 특히 힘을 줬던 게 1장 앞부분도 1장 앞부분을 열심히 했지만 네. 2부의 주식시장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꼭 좀 읽었으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난이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이 책 보시면 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름이 유명한 회사라더라. 네. 여기 또 누가 다니는데 좋다더라. 뭐 소식에 의하면 대주주가 어떻게 한다더라. 네. 등등 같은 이런 너무 우리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이야기만 듣고 매수를 하기에는 한국 주식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 한국 시장의 난이도 높은 난이도를 이해하고 왜 저러는지를 배경을 알아야 그게 이렇게 기억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 그 주식시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장에 그 두 가지 큰 사건은 꼭 읽어봐야 된다는데 뭐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인지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라가 작전을 해요. 작전 세력이 나라군요. 예, 지금도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 정부가 이게 여야가 없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걸 많이 겪으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무당파 비슷하게 됐고 예. 또는 투자에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포트폴리오에 특히 중립형 뭐 이런 상품을 보면 한국 주식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 하면 한국 주식은 미국 국채에 대한 보조적인 자산으로서는 좋은데 이거 하나만 들고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양 이 꼴로 가게 된 가장 첫 번째는 1962년 그 공화당 창당 자금 만들어 보려고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 밑에 이제 직원들 시켜서 그분도 몰랐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가 작전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또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가 또 이제 1974년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가 이제 강제 상장이라는 걸 해서 주식시장을 키우는데 그 강제 상장 조치라는 게 롯데 칠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 칠성 저기 여러분 강남역 뒤에 있는 큰 부지 혹시 아세요? 그 뭐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싶을 정도로 강남역에서 교대역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굴다리 전에 있는 그 땅입니다. 평당 몇억 원 할 것 같은 땅이 창고랑 모델하우스로 쓰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좋은 땅을 갖고 있으니 그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한 주당 얼마 떨어지나 이게 청산 가치인데 그냥 10만 원 합시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50년 전에 상장했으니까 10만 원에 상장을 해도 이게 싸냐 비싸냐 할 땅인데 그 회사인데 이 회사를 상장할 때 5천 원에 했단 말이에요. 액면 상장이라는 걸 시켰거든요. 그러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우라가 터지죠. 그래서 상장하기 싫어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현대건설이었는데 현대건설이 그래서 1974년에 상장 안 하고 84년에 했어요. 그만큼 싫어했어요. 정재용 회장이 상장을. 그러니까 그만큼 대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악착같이 그걸 상장을 시키는 이유는 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돈 빌리면 너네 사업해봐야 망한다. 이런 고금리, 그때 사채 이자가 한 50% 돼요. 그러니까 50% 이자 내고 너 정말 성공할 수 있냐. 그러지 말고 자본시장을 키우려면 너네가 싸게 상장해서 개미를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50%를 매각하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조건이 있었어요. 구주 매출, SEO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구주 매각을 전체 주식이 100이다 그러면 50을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나눠준 거죠. 네네. 돈 받고 근데 싼 값에. 자 이렇게 해서 소액주주들이 우우 들어왔는데 그걸 본 대주주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손님이고 저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산을 운 좋게 가져간 일종의 투기꾼 혹은 손님, 뜨내기 등등등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주주들이 개인 주주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인 거죠. 그러면 그때 그런 경험? 뭐 진짜 할아버지의 경험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주주의 뭐 승계나 이럴 때 뭐 주식을 뭐 의도적으로 낮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특히 대표적인 게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혹시 기억나세요? 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대주주가 사재 출연했던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사재 출연이라는 자체가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회사라는 걸 왜 만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하다 망하면 감옥 가는 게 너무 무섭고 해서 사람들 그래서 사업하면 망한다. 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나라에서 경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저도 지금 스타트업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잖아요. 하는데 제가 사업에 실패하면 제가 감옥 가야 되는 리스크를 지고 제가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여기다 계속 넣어야 된다 그러면 저 사업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투자를 하면서 코파운더들 친구들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그리고 또 벤처 캐피탈한테 돈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전체 주식의 몇 %에 대한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계속 가져오면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이게 시리즈 B가 되든 C가 되든 상장을 하든 하면 엑시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제가 투자했던 시간과 돈이 아까울 뿐이지 저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라는 것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경제지식, 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하는 걸 같이 가져옴으로써 좋은 회사를 만들어 그 좋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수익을 향유하고 그 회사가 실패하면 투자했던 지분과 시간만큼만 포기하면 끝인데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오너한테 무한 책임을 책임 경영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너들한테 상장 기업에 등기이사 자리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법적 책임도 지라고. 법적 책임도 지라 그럽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사재 출연해라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뭐다? 그러니까 주식 회사지만 이 회사는 네 거야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님한테 네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또 져요. 사실 출연하죠. 위기에 처하면 해요. 안 하면 잡아가.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적대적 M&A가 벌어져요. 1996년에서 97년에 있었던 미도파 M&A 같은 일이 벌어지면 정부가 개입해요. 개입해서 특히 전경련하고 같이 개입하죠. 전경련하고 개입해서 어떻게 하죠? 야 이거 안 돼. 신동방 너 눈치 없이 이러면 안 돼. 이거 미도파는 대농그룹 거야. 그러니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그때 경제부총리 또는 경제부 차관이 재경부 차관 강경식 씨가 인터뷰한 게 나와요. 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적대적 M&A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뭘 의미하죠 이거 우리나라? 지배구조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상장했고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하라고 요구를 해놓고 만에 하나 이 사람들 지분율이 떨어져서 50% 밑으로 떨어져서 M&A 되면 정부가 개입해. 그리고 막 재벌이 망할까봐 벌벌 떨어요 나라가. 자, 얼마 전에도 있었죠? 한진칼에 산업은행이 갑자기 증자 참가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이전에 2015년 엘리엇이랑 삼성물산 붙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국민연금이 갑자기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 넘기고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해서 찬성표를 던졌죠. 그리고 그때 KCC가 삼성물산 자사주 받아갔던 거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똑같죠. 국민연금이 그때 강경식 차관
그리고 KCC가 그때 정경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몰려들어서 이거 안 돼 그러고 적대적 M&A를 무조건 지게 만들어. 자, 이걸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여기는 재산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려면, 시장경제가 발달하려면 요 책은 누구 거고 요 마이크는 누구 거고 요 집은 누구 거다라는 재산권이 보장이 돼야 남한테 내가 이거 내 재산을 안 뺏길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성취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실패하더라도 감옥 안 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딴 거 다 없고 상장한 기업들은 지분율이 3.6%죠. 우리나라 대주주 평균 지분율이 3.6%를 가지고 있어도 이 회사는 그분의 오너, 총수, 재벌이라는 이상한 용어들을 쓰면서 그분의 압도적인 권리를 다 인정해주고 주주들은 소액주주들은 먹고 떨어져. 근데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라고 하지.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금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주주들 보고 만족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라 그러면서 실제로 옛날에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바이코리아 펀드 같은 것도 만들어. 이익치 회장인가요? 예. 뭐 저는 이익치 회장님 덕분에 저도 살아난 사람이라서 왜냐하면 그때 증권맨으로 영업하고 있었어요. 애널리스트 하다가 잘려서 법인 영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펀드들이 엄청나게 커져서 저도 빚도 갚고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익치 회장님한테 감사한데 그게 순수한 목적인가? 우리나라 주식을 그렇게 부양해서 뭐 하려고 그랬냐? 증자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400%, 500% 되던 회사들이 즐비했는데 그 뒤에 전부 100%, 200% 밑으로 다 내려가 있죠. 지금도 50%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빚을 갚아서 부채 비율이 줄은 게 아니고 증자해서 자본금을 늘리면 자본금을 늘리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거잖아요. 주주들의 피와 땀을 가져가서 주주들의 그 귀한 돈을 가져가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부채 비율을 낮췄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은 항상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만 22년 동안 연평균 1%. 금리가 높으나 낮으나 경제가 좋으나 낮으나 나쁘나 기업이 수천억 이익을 올리냐 적자를 내냐 할 것 없이 그냥 1%. 자,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의 그 중요한 분기점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기업들은 정부 믿고 나 투자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다. 내 경영권 뺏기게 생겼다. 책임져라. 라는 거에 대해서 암묵적 동업관계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바뀔 게 없다. 제가 여쭤보려는 거에 대한 답까지를 해버리셔갖고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다는 말은 좀 적절치 않고요. 예.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서 이제 답답해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해 한 해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주식시장은 한 해 한 해 나빠지기만 한다.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동안에 한국 주식은 바이 더 딥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폭락할 때는 사도 돼요. 네. 또 그렇게 해서 저도 돈을 벌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전략을 계속 이야기하고 한국 주식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라. 이러면서 저는 정말 제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랑 싸움한 적도 있어요. 아예 한국 주식을 그렇게 다 도매금으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해 라고 말한 게 그게 한 5년 됐는데 최근에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있어요. 네가 제대로 봤다. 내가 잘못했다. 왜? 더 나빠지니까.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투자자들, 특히 우리나라의 독자들한테, 이 경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한테 진실을 알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투자해라. 그러니까 기대를 낮춘 상태에서 투자하면 오히려 성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지 않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 투자하기 전에 기대를 낮추는 백신을 좀 맞아라.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백신 맞고 난 다음 코로나 저도 한 번 더 걸렸는데 네. 그 처음에 있던 뭐 알파나 또 중국산 오리지널 코로나에 비하면 그 뒤에 백신 맞고 난 다음 걸린 건 그래도 사람들의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는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는 게 위험한 곳은 영원히 앞으로도 위험할 거예요. 그러나 한국처럼 위험한 곳은 되게 드물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 잘해라. 깊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땜박질도 하고 구호장비도 갖추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 구호 장비가 필요한데 그 구호 장비 중에 1습 중에 하나가 이 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러면 최근에 더 나빠졌다? 더 나빠졌죠.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나 두 가지 있나요? 이유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국민연금 빨아먹는 게 도가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테크가 이제는 일상화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에 몸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2015년까지 있었고요. 나온 다음에도 제가 지금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을 네. 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캐치프레이즈로 예. 저희 독점 상표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지난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가 넘는 성과를 냈는데 그게 300명이 넘는 직원과 3개의 국제사무소 그리고 매우 비싼 운용 수수료를 부담하고 그 정도를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수료 저렴한 그런 ETF들을 활용한 분산 투자를 하면 수수료를 더 적게 쓰니까 그보다 수익이 더 나지 않겠냐. 네. 이런 단순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했을 정도로 저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뛰어난 운용기관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근데 그 국민연금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게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 아,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순간 이게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을 다 사야 되는데 문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만드는 곳이 한국거래소인데 한국거래소가 수시 편입, 특례 편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물타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작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가고 이번에는 뭐 포스코 DM, 네. DX, 그죠? 예, 이게 뭐 이번에 11월에 들어온대요. 자, 이런 걸 보면 저는 이게 우라가 치밀거든요. 왜냐하면 상장하거나 이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상 최고치를 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편입 될 거라고 믿죠. 예. 국민연금의 100조 패시브 예. 펀드가 이걸 지분율만큼 사줄 무조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편입되기 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편입된 다음에는 오히려 내부자 매도들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부자 매도가 나오면서 폭락해버려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시점이 역사상 최고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삼성생명도 그랬고요. 그 비슷했죠. 예. 삼성 SDS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고 지금 합병해서 사라졌지만 제일모직, 에버랜드도 그랬고. 네. 이번에. 그리고 셀트리온 기억 안 나세요? 2018년에 역시 마찬가지 일이 있었죠. 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죠? 예, 특례 편입이에요. 특례 편입을 하게 되면 이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매니저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야 돼서.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될 때 PBR이 12배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시장 평균 PBR이 1배인데 네. 그걸 사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코스피 200 지수라는 잘못된 지수를 가지고서 엉망의 지수를 가지고서 그걸 운용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세력이에요. 네. 이건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든 주가를 급등시켜서 빨리 거래소 이전해서 코스피 200 상장 특례 편입 종목이 되는 순간 저는 재벌이 될 수 있어요. 몇 대 재벌이 되겠죠. 왜? 내부자 매도를 거기다가 몇 조 원이나 되는 몇 천억이나 되는 유동성이 매수가 들어오는 시기에 내가 계속 적절하게 팔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부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많잖아요. 뭐 당장 여러분 카카오는 생각 안 나세요? 김범수. 아니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엄청나게 부풀려질 때 그때 또 인덱스에 편입되는 이슈들이 부각되는 종목이 지금까지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여기다 두 번째 2021년 봄에 3월에 박능후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하죠.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는 적절하지 않다. 근데 그때부터 못 팔았죠. 국민연금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자, 국민연금이 주식을 못 팔게 됐어요. 근데 주식을 못 팔게 됐는데 그때 목표 비중 대비해서 국민연금이 오버웨이트에 있는 게 30조 정도 됐어요. 자, 그리고 30% 깨먹었죠? 네. 얼마예요? 9조죠. 예. 국민재산 9조를 국민연금 리밸런싱 못하게 해서 날려먹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혹시 책임진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특례 편입 관련해서 혹시 국정조사 하자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재벌의 나라예요. 그리고 정부가 여야가 따로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삼성물산 모직 합병했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 주식 매도 중지시켰어요. 저는 뭐 여야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나라 이 정치권에 계시는 이 주류, 한국의 주류에 해당되는 분들은 재벌에 대해서 겉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도적 측면이나 연금의 운용 면에서는 똑같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더 나빠진 게 2021년, 20년에 있었던 한진 칼에 대한 과정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혹시 한샘 기억나세요, 여러분? 대주주가 비싼 가격에. 이 2배. 그때 시장 가격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에 팔았어요. IMM은 좋은 딜을 했겠지만, 회장님은 좋은 딜을 했겠지만, 그 뒤 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 폭락했습니다.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국이 2%, 유럽이 10%대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00%를 줘야 된다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주주 오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만큼 크고 네.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최근 5년 사이에, 아니 좀 길게 해서 8년에 합시다. 2015년에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8년 사이에 이런 일들을 겪으며 우리 주식시장의 두 가지 문제, 국민연금 뜯어먹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주의 어떤 그런 힘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고 더 어떻게 보면 그게 인정되는 사회로 가고 있죠. 소액주주의 힘은 더 약해지고 배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더 줄어들고 수많은 제도들이 주주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대주주의 전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74년의 강제 상장 때나 50년이 지난 지금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발전하는 것도 없는 나라에 그렇게 올인해야 되는가? 박사님 책에 다 나옵니다. 특히 테마주의 역사 부분을 꼭 보시면 좋습니다. 박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답답해지죠. 그러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중에 상당수가 돈을 벌면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겠지만 우리 각도기님 같은 분들은 성공하시겠지만 나는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었는데 시장에 있다. 부자야. 그 전에 아웃돼. 보통은. 제 또래잖아요. 앞에 오짜잖아. 다들 오짜들이 아직 시장에 있다. 대표야. 아니면 부자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계속, 괜찮죠? 편집 안 할 거죠? 예, 자, 계속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부자가 된 사람들의 똑같은 특징들이 뭐냐면, 돈을 벌면 부동산을 산다. 돈을 벌면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재산을 챙기고 남는 돈으로 주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똑같아요. 80% 이상. 그러니까 70억, 80억 넘어가는 VVIP 이제 흔히들 최고 부자 이런 사람들 되면 이제 부동산 비중이 한 40%, 50%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집용 부동산 말고 빌딩 가지고 있는 그걸 상업용으로 치면 그런 거고 대부분 그들 자산의 상당수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 벌면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나 어디 살아라는 게 일종의 철의 법칙인 거고 이 철의 법칙 속에 주식은 결국 반찬이고 메인 디시가 아니고 에피타이저이거나 디저트에 불과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자산시장이 돌아간 지 50년.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작년에 같이 폭락할 때 이제 부동산 끝났나 했는데 지금 주가는 2,600? 아직도 3,300 가려면 얼마 남았어요? 한 30%더 올라야 되나요? 아이고 30%가 뭐야? 한 40%더 올라야 되죠. 빠질 때는 쉬운데 오를 때 많이 올라야 되죠. 근데 부동산은 이미 정고점 다 왔단 말이에요. 적어도 KB 부동산 그 리딩 50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에 50단지가 있어요. 그 50단지는 대부분 호가 기준으로 보면 역사상 최고치란 말이에요. 이런 그 회복의 탄력성 면에서도 부동산이 더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게 이번에 또 확인돼 버렸으니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뭐 둔촌 주공 살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에서 뭐 돈을 쉽게 말해서 돈을 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박사님 보시기에도 그런 뭐 의지 아니면 그런 식의 정책들을 지금도 펴고 앞으로도 계속 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본업인데.
본업이라 그러시니까 본업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돈 벌면 집 사잖아. 네. 그리고 그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이익을 주고 또 그게 돈이 돌고 돌아서 네. 대출도 나가고 그런 그러니까 이게 메인 디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총 자산이 2경이죠. 2경 정도 되는데 2경 원이면 뭐냐면 2만 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년에 우리나라 GDP가 2,000조니까 그게 10배가 우리 국민 순자산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80% 90%가 부동산인데 그거 망가지는데 경제가 온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망가지는 건 내팽개쳤다가 일본이 30년 동안 고생하는 걸 바로 옆에서 봤는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든 정부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체가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우리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이 폭락하는 순간 망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럼 부동산은 무조건 불패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 책의 3부에 또 나오는데 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았고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은 한국이 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명목 가격이 빠졌냐 안 빠졌냐에 사람들이 커미트먼트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것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을 때 내가 5억에 샀다 그러면 5억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괴로운데 5억이 10억 됐다 9억 되고 8억 되는 건 참을만해. 그게 자기가 샀던 가격에 앵커링 되기 때문에 단내림 맞습니다.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그 단내림 효과가 부동산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명목 가격은 안 빠졌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연 인플레이션이 10%씩 나던 나라니까 7에서 10%씩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집값이 1990년 12월인가 11월에 고점을 찍고 그게 2002년에 돼서 회복하거든요. 그 사이에 물가가 한 70% 올랐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려는 거는 집값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버티거든요. 이자율 20%에서도 패닉이 안 벌어져요. 왜? 명목 가격이 안 빠져서 우리가 참은 건데 일본은 반대로 명목 가치가 빠지니까 난리가 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인플레보다 집값이 못 오르는 일. 그래서 사실상 명목 가격은 버틴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지만 실질 수익률이 10년씩 불황을 겪은 적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 한 채는 사야 된다. 집은 사면 손해 안 본다라는 건 전형적인 우리 그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야기하는 착시, 그 인플레 착시에 빠진 거죠. 그러면 주식은 안 되고 부동산도 좀 위험하죠. 점점 위험해지고 예, 위험해 보이고. 지금 버블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자산 투자 저희는 어차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뭐 이민 가지 않고서는 또 이민 가봐도 이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찾기도 사실 쉽지 않고 일단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고 어떤 방법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달러랑 엔에 분산 투자해야죠. 달러랑 엔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캐시플로우가 원화로 나오잖아요.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예. 소득이 원화로 나온다라는 건데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시기에 우린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인플레도 발생할 네. 거고. 그러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때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에 우리의 현금과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전부 다 원화이니 네. 우리가 어려워질 때 강세를 보이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죠. 그게 엔이랑 금이랑 달러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물 자산으로 한국에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는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원화 자산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일부 리스크를 해지할 정도는 달러, 엔, 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 N은 지금 역사상 뭐 최저인 가격. 달러는 우리나라 기준 뭐 1,100원 정도가 원래 기본이었는데 1,300원대 좀 내리면 사야 되고 뭐 금도 2,000온스는 아니지만 1,900온스 온즈당 1,900달러가 넘어가는 다 비싸고 얘는 너무 싸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더 달러 사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일본 엔화는 왠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금값은 다 오른 것 같고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네. 그건 뭐 어떻게 개인 마음이지.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그게 본인은 못 하겠거든. 애들 계좌라도 해주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고 또 환율이 작년에 급등했다가 이제 고점에서 한 100원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원 더 빠질 거다. 예를 들어 뭐 1180원 갈 거다. 기대하죠.
그래서 베팅 못하는 거 이해해요. 예. 그러나 장기간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금들, 그 세 종류의 자금이 있죠. 그죠? 첫 번째가 애들 상속 자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 계좌는 잘 되는데 내 계좌는 망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안 돼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얼굴이 지금 붉어졌고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처럼 잘 못 건드려. 왜냐하면 증여를 애들 증권계좌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서 가야 되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매매를 또 자주 하면 아빠의 그걸로 또 간주돼서 세금도 두둑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많아봐야 1년에 한두 번. 그냥 또 10년마다 2천만 원씩 증여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소액이고 그냥 놔두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계좌는 지가 알아서 굴러가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굴러가게 할 때 가장 좋은 상품이 뭐냐? 저는 SOFR이다. 소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뭐 그냥 달러 MMF지 뭐. 그래서 달러의 이자도 받으면서 달러와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 사서 애한테 2천만 원 증여를 해서 SOFR을 샀다. 그럼 10년 안에 한 번쯤은 또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투자가 나라가 뒤집어질 때 나는 돈을 그때 내가 돈을 벌어야죠.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지금 지난 5년, 2018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8년 마지막 해 크리스마스의 대폭락 기억나실 거고요. 종합주가지수 1800 깨지고 했던 거 2600이 1800 갔어요. 자, 그 다음 19년 좀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20년 무슨 일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1450. 자, 그러다가 또 3300 올라가니까 너무 좋았는데 2022년에 얼마 갔죠? 우리? 2100포인트. 자,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에서 30-40% 폭락은 2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식시장이 개판으로 가고 있어.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지지만 시장의 문화는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대주주의 전횡, 슈킹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정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때 그 테마, 모멘텀이 센 주식을 따라가서 나보다 더 바보가 비싼 값에 사줄 때 팔면 되는 거지 라는 그 모멘텀 전략을 추종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모멘텀 전략이 시장에서 많은 승자를 낳기도 하지만 당장 모멘텀 전략의 창시자인 제시 리먼무어가 자살로 끝낸 것처럼 리스크 관리 못하면 이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게 사실은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걸 쉽게 생각하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맨날 모멘텀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시장은 대주주는 슈킹, 터널링 하고 있고 정부는 나 몰라라 내지는 방조 또는 직접 심판이 갑자기 개입도 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데이 트레이더들처럼 행동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는 잘 못하시고 그렇게 되니 시장의 질이 경제는 좋아지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계속 나오고 유니콘 기업들은 계속 나오는데 시장은 0 이상해지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시장이 한번 또 뒤집어지는 게 앞으로 10년 안에 다음번 2천만 원을 아이한테 증여하는 중에 한두 번은 온다고 보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때 그동안 받았던 이자 5%씩 매년 5%씩만 쌓아도 3년이면 15% 복리니까 더 되겠네. 아무튼 그렇게 들고 있다가 3년 뒤에 뭐가 펑 터졌다. 자, 그럴 때 그거 수익 난 거 다 처분해가지고 그냥 코스피 200 사면 되잖아요. 그때 코스피. 아니 그러니까 그 공중파에 제가 나오면 사세요. 외환 시장이 뭐 망했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옵니까? 라고 할 때마다 꼭 공중파가 찾아오더라고요. 공중파 잘 출연 안 하는데 작은 회사, 학고방 자산운용사, 그 투자운용사 갖고 있기 때문에 공중파는 잘 안 부르잖아요. 뭐가 이렇게 번듯한 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에게까지 명함이 이제 인터뷰하고 출연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할 때는 대부분 외환위기네, 나라가 망하네, 퍼펙트 스톰이네 하는 3종 세트.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 나라 망했어요 라고 막 외치는 우리나라 드디어 외환위기예요 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저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9시 뉴스에 제가 나오거든. 달러를 파시면 돼요. 너무나 투자가 쉬워요. 그래서 달러를 팔아서 그걸 들고 집을 사든. 근데 이제 계좌에서 집 사기는 어려우니까 주식을 사는데 그 주식에서도 조건이 두 가지.
자, 코스피 200을 사든가. 뭐 다 아니까 통과. 근데 저는 코스피 200 지수도 이제는 저는 투자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될 것 같다고 보는 쪽이니까 MSCI 코리아 지수. 자, 이제 그런 쪽으로 갑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나와요. 바로 뭐냐 하면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되는 수출주를 사면 됩니다. 수출주. 내수주는요. 이번 농심 사태에서 본 것처럼 제가 농심 좀 있었거든요. 라면값 인하하라고 그러는데 그날 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주는요. 상장을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부가 다 개입할 거면 공기업해 그냥. 정부가 돈 주고 사면 되잖아. 왜 그걸 굳이 상장을 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저는 한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KT. 했거든요. 한전에 제가 지금 물려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확 와닿습니다. 아니 상장을 시켜놓고 그것도 국민주. 얼마 전에 오르기 전에 포스코 주가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미친단 말입니다. 포스코가 얼마 전에 자회사 대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명이 넘었어요. 지금 100명. 많이 줄어서 100명인가요? 여러분, 포스코가 어떤 회사인지 한 번만 공부해 보십시오. 정말 못 사요. 이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고 거기서 이렇게 또 정권도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나라 자체로 보거나 경제력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자본시장은 좀 다르다. 꼭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MSCI 200 그리고 아니요, MSCI 코리아. 코리아 참. 백종목. 백종목. 예, 제가 괜찮아요. 코스피 200이랑 헷갈려 괜찮아요. 버렸습니다. 코스피 200이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 있는 수출주를 사주자. 그때 위기가 왔을 때.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HD 한국, 조선해양 쭉 그 리스트가 있어요. 한 20개 정도 있어요. 네, 그런 회사 사면 되죠. 일부에서는 한국 주식 시장은 이제 부동산 너무 비싸고 한국 주식 시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니까 다 달러 자산으로 바꿔서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미국 주식 아니면 버크셔나 이런 거 그냥 사놓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게 훨씬 더 쉬운 투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전혀. 예,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은요, 2000년대 미국 주식 투자 안 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3월에 고점을 회복하는 게 2012년인가 그래요. 잃어버린 12년을 한번 견뎌봐야, 그리고 더 나가서, 버크셔 그러는데, 영감님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애플, 전체 매출의 30%가 중국인데, 중국인 만에 하나, 저는 중국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만에 하나.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주식은 투자해요. 저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싼 걸 좋아하고요. 역발상 투자자입니다. 저는 컨트레리안. 그러니까 달러를 보통 때 들고 있다가 나라 망한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달러 다 팔고 한국 주식이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사놓고 있는데 환율이 또 떨어져서 1,100원 되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저는 인스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인스타를 왜 좋아하냐면 거기에 자기 계좌를 오픈하는 애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달러 살 때입니다. 한국의 자산을 다 팔고 마지막 영원까지 다 팔고 달러를 그때 사야 되죠. 왜? 그런 이상한 애들까지 돈을 벌 때가 왔다라는 건 아니 자기 계좌를 왜 공개해? 이게 돈 있다 소문이 나는 순간 그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넘쳐나잖아요. 이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편찮으신 분이 많고요. 난 잘 모르는데 나를 업어서 키웠다는 분들이 나타나고요. 사업에 정말 좋은 사업거리가 막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기의 민족이고요. 사기의 민족인데 거기서 자기가 부자라는 걸 오픈한다. 바보죠. 바보들이 돈을 벌었다. 버블이지. 운이지 이건. 그럴 때 인스타에 자기 계정을 오픈하면서 막 계좌가 얼마니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 하하 다 왔구나 달러를 사시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미국으로 다 가야 된다. 한국은 지옥이다. 맞지? 맞는데 여기는 돈 벌 수 있는 지옥인데 그렇게 배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때 달러 들고 있다가 지금 같을 때 사야지. 무슨 왜 한국을 팔아? 한국 싸잖아요. 네. 중국 싸잖아요. 일본 싸잖아요. 그런 걸 사야지. 달러 팔아서 뭐 살 거예요? 달러 반대편에 있는 자산을 사야 되는데 달러 강세가 영원히 갈 것 같고 달러 자산은 또 주식시장에 영원히 갈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저평가되는 거고 싼 주식들이 널려나는 거고 투자자들이 분석할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너무 한 방향 지난 최근에 몇 년의 경험만 가지고 간다 안 간다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요즘 뭐 또 다른 자산으로 곽강을 뭐 인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코인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이죠. 그냥 그림. 그림이죠. 예, 회화. 그러니까 대체 자산인데 이 대체 자산 중에서 위험성이 따르는 대체 자산의 대표가 그림이에요. 저도 이제 그림 투자를 좀 하는데 네. 그림을 좋아합니다. 일단 사무실에 그림 걸어두면 고객이 오셔서 좋아해요. 저는 해바라기 그림 뭐 이런 게 돈 들어온다 그래서. 해바라기도 좋지만 이제 제 의견은 네. 그림을 만약 투자하실 거라면 남성 호르몬 넘치는 그림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과 어떤 뭐 분위기, 카페 이런 걸 하실 생각이면 여성 호르몬이 넘치는 그림을 사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이 그림을 나중에라도 팔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매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남성 호르몬 넘치는 그림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작가가 죽으면 그림값이 올라요. 됐죠? 남자가 일찍 죽고요. 특히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 뭐 카스티아 한번 이야기해봐요. 반 고흐 이야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 느끼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화려하고 짧은 인생을 살고 단명을 그리고 그런 단명을 한 사람들이 희소성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에 팔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고요. 모딜리아니도 그렇고 폐병 걸린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잠깐 했냐 하면 우리가 코인에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윤전기를 돌릴 수 없다 이거죠. 채굴 네. 이야기죠. 그 희소성, 앞으로 물량을 영원히 많이 찍어낼 수 없다라는 희소성이 부각되는 시기가 뭐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일찍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희소해지고 뭐가 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이자, 돈을 벌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현금 부자에게 돈을 벌기 너무 좋은 시기가 왔죠. 미국에 예금하면 5.5야. 근데 꼭 내가 저거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이자 한 푼 안 떨어지는. 그림도 그렇죠? 네. 그림도 그래요. 이자 한 푼 안 떨어지죠? 오히려 그거 관리하고 어디 잘 케이스에 수장고에 좋은 수장고에 넣으려면 돈이 들어요. 네. 금도 그렇죠? 네. 우리 들고 다니면 뺏기잖아요. 여러분 요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화폐, 정부가 만든 종이화폐의 가치가 부각되고 종이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대체자산들은 얼터너티브 에셋은 안 돼요. 반대로 정부가 윤전기를 막 뿌리고 희소성 따위는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무진장 뿌리는 시기가 올 때는 반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느껴지겠죠. 네. 그럴 때 그림으로 가고 금으로 가고 도자기로 가고 골동품으로 가고 코인도 가는 거죠. 그럼 코인이 미래의 지폐가 되냐? 그건 몰라요. 왜? 모든 화폐, 모든 지폐는요. 위기를 이겨냄으로써 신뢰를 얻었어요. 네. 그 위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62년에 화폐개혁. 그리고 최근까지 있었던 대통령들 바뀔 때마다 혹시 기억나세요? 디노미네이션. 천대일, 천대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화폐는 불신의 대상이 되는, 원하는 불신의 대상이 되는 화폐거든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강할 때 우리나라 원화자산 가치가 폭락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코인도 투자할 만하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합니다. 저는 한국을 못 믿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한국 시장을 못 믿겠어요. 진짜 아예 이제 약간 뭐라 그러나 헤어진 여자친구도 아니고 완전 이렇게 아니요. 저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달러에 있기 때문에 달러의 하락 리스크의 해지용으로 한국 주식을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많이 가지지 않는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용도가 쓸모가 좋은 자산이다. 다만 사랑에 빠지지 말자. 냉정하자.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면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6에서 8% 제가 이렇게 예전에 뭐 저도 어디에 누군가에게 일임을 해서 맡겨보려고 그러니까 보통 6에서 많이 하면 8%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상담 받으면 나오면서 이게 저거 받으려고 좋은 자문사죠. 그 자문사.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초창기에는 이게 저거 전문가라는 사람이 1년에 6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해?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맞대요. 야, 하루에도 몇 프로씩 뭐 15%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1년 동안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수수료줘야 될 이유가 있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수익률이 하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대표님 어떻게 생각을 바꾸거나 해야 될까요? 뼈를 맞아야 바뀌지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익률 얼마냐고 물어봐요. 한 2%? 뭐 1%? 예, 1% 거기다 수수료까지 하면 1%, 2%를 운용하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국민연금을 맨날 혼내죠. 욕하고. 못한다고. 네. 근데 지네는 1%, 2%예요. 그리고 수수료 땄대가. 여러분 국민연금처럼 23년, 24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6%대를 운용하는 거는 한국에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근데 죄다 그 국민연금 못한다고 욕하는데 정작 자기들 수익률을 가장 객관적으로 깔 수 있는, 가장 객관적으로 통계를 잡아주는 게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익률이잖아요. 네. 보면 뭐 원금 보존형이든 뭐 DC든 상관없어. 전부 2%.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 2%. 그러면 거기다가 수수료 떼고 뭐 하면 뭐가 인플레이션이 같은 기간에 2%인데 20년 기준 우리나라 인플레가 3%인데 연평균. 거기다 넣어놓으면 자기 자산 깨먹고 있는 거예요. 실질 자산 가치를 알아서 열심히 깨먹고 계시는 분들이 6%를 하찮게 여긴다. 그건 당해봐야 아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 달에 10% 벌지만 다음 달 10% 깨먹을 수 있는 게 시장인데 그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거. 워렌 버핏이 6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8%를 내서 전 세계 3대 부자가 됐는데 우리가 워렌 버핏의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그 사람 수익률의 3분의 1만 따라가도 이건 슈퍼 대천재지. 6에서 7%를 낸다라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루에 10%, 30% 모멘텀을 찍었는데 아까도 늘 이야기했지만 모멘텀 투자 전략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리스크 관리가 되느냐가 모멘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책 돈의 역사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시장 그렇게 쉽지 않고 우리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당신이 경험도 없는 남들보다 뛰어난 무기도 없는 무기가 3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무기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력이랑 친구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CFD 사태 같은 게 터지면 친구 먹은 사람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대주주 일가부치가 되면 돼요. 그러면 되죠. 예. 그러면 뭐 투자가 사실 필요 없지. 근데 이제 세 번째 그 업계 경력 한 30년 정도 되면 그 업계가 보입니다. 저도 한 30년 하니까 알게 됐죠. 아, 금융업계에 있는 기업들은 사면 안 돼. 한국금융주는 사면 안 돼라는 교훈을 얻었죠. 왜? 왜? 이익이 나면 정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죠? 배당하지 마. 배당 중지. 삼성화재 요새 좋잖아요. 주가 보고. 저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 정말 시장에서 이것도 회사냐라는 것처럼 취급을 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냐는 것처럼 취급하는데 장기 주가를 한번 보시면 예, 그 좋았던 90년대, 2000년대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래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시장은 왜 그럴까? 생각하면 내수주는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수출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서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붕괴되거나 수출이 안 된다 생각 때문에 다 팔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타겟은 내수주는 솔직히 포기했고요. 수출주만 저는 투자를 하니까 거의 수출주만 합니다. 수출주만 투자를 하게 되니까 뭘 보냐? 환율을 보는 거죠. 환율이 꾸준히 떨어지면 수출주가 오르는 신호죠. 왜?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뜻이니까. 반대로 환율이 급등한다? 아, 외국인 팔고 있구나. 뭔진 모르지만 찬스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수무강하는
투자해서 만수무강하는 방법이다. 아무튼 저는 업계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 업계에 누가 승자가 되고 미래에 이게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공부 열심히 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더 낫다 생각되는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계시고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별 종목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세력이랑 친구를 먹던가 아니면 대주주 일가부치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다 안 되는데 나 부자 되고 싶어? 그러면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모멘텀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말 저는 권하고 싶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지 말고 여기 시장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예. 뭐든 갖고 있으라고요. 뭐든. 그 시장을 완전히 벗어나면 관심이 사라져요. 저도 지금 저희 자산 전체 한 60%가 부동산인데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샀으니까 예. 한 60% 정도를 빼고 나면 한 40%가 이제 40%의 차도 들어가고 회원권도 있을 거고 또 저는 법인이 있으니까 네. 법인 계좌도 있고 그리고 연금 계좌를 못 건드리니까 연금 계좌 있고 이렇게 보면 그 연금 계좌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생건이 있어요. 전부 다 합쳐봐야 뭐 몇천 안 돼요. 몇천도 뭐 안 되죠. 몇천이 뭐야? 1,00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왜 그걸 들고 있냐면요. 그게 있어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인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냐? 로봇 오토바이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많이 편한 게 저 노후를 챙겨주고 몇 년 있으면 이제 개인연금 돈 받을 수 있거든요. 네. 55세부터 인출 가능하니까. 그 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유예할 생각인데 네.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유예할 생각인데 그 제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자금들은 자산 배분해가지고 안정적으로 6에서 8% 계좌로 운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투자에 대해서 어떤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조금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났던 것처럼 은행 예금이나 해야지 절대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해놓으면 저는 은행 예금을 들 때 보통 3년짜리 예금 드는데 만기 네. 그거 만기에 찾아가시는 분이 10명에 2명, 3명도 안 돼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죠. 생기죠. 예, 돈이 꿰져야 할. 예, 그렇기 때문에 KOFR 코파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미국의 달러 예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CD 금리에 대신 투자해주는 상품이 있으니까 은행 예금 들지 말고 ETF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계좌를 계속 보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투자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분을 정말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본 적이 말씀하시는 내내 그 표정이나 말투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진실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것들이 온전하게 그대로 다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 뵙고 또 더 좋은 얘기 듣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